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직접 강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강제는 일단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데 모든 의무의 불이행 시 할 수 있는 게 직접 강제입니다. 모든 의무 불이행 시,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모든 의무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의무. 모든 의무라는 것은, 자, 대체적 의무이든 비대체적 의무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기 의무이든 부자기 의무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의무 뭐 있습니까? 수인 의무, 참아야 되는 의무, 뭐 급부 의무 이런 거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의무는. 자,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의무의 범위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강제가 가장 많은 의무를 포괄하고 있는 거고, 모든 의무니까. 자,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의무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대체적 자기 의무만 포함하는 걸 대집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대집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급부 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강제징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의무를 포괄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보다도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직접강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신체입니다. 신체. 자,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 그렇죠? 신체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신체에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신체에도 실력을 행사할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세금 안 냈다고 신체에 실력 행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체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체가 들어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배우게 될 즉시강제와 직접강제에 신체가 들어가요. 신체. 그러면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차이점은 물론 존재하겠지만 신체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둘 다 강력한 수단임을 의미하는 거겠죠. 되셨습니다. 이제 성격을 하나씩 볼게요. 자, 성격. 직접강제는 강학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서 직접 강제니까 법률 유보는 어떨까요? 아주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해야 되겠죠. 엄격한 법률 유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엄격한 최우수당성, 다시 얘기해서 보충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즉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바로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직접강제가 적용되는 판례나 법령이나 판례에는 뭐가 있냐?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자, 그래서 불량식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을 안 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그냥 문 닫고 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주 강제, 더 이상 뭐 봐줄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영업소 폐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강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말고도 같은 거네. 영업소 폐쇄인데 뭐 이때 적용되는 법이 공중위생 관리법상 영업소 폐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좀 이름이 좀 특이한데 법명을 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이 법에서는 항상 법명을 정할 때 일본식 한자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한글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물 관리법상 영업소 폐쇄. 자,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 대표적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이런 것들이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죠.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외국인은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자, 이런 게 이제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잡아서 내보내요. 자기 나라로 공국을 돌려보냅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집회 및 우리가 흔히 집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네, 보면은 자, 해산하라고 하는데 해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투경찰들이나 의경들이 뭘 쏘죠? 물대포 같은 것도 쏘고 과거에는 체류탄 같은 것도 쏘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강제해산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영업소 폐쇄 조치, 강제 퇴거 조치, 강제 해산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직접 강제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 되죠?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의무불이행. 강제집행은 다 의무불이행 아닌가요? 맞아요. 의무불이행인데 여기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의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즉시강제와 비교할 때 즉시강제와 비교할 때 의무불이행이 바로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 밑줄.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 신체의 동그라미 재산의 실력을 가한다. 자, 그 다음에 박스에 맨 마지막 줄 밑줄 그어주세요. 자, 직접 강제는 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 집행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직접 강제는. 자, 그 다음에 즉시 강제는. 그럼 직접 강제의 대상. 첫 번째 1번 후단에 의무에는 제한이 없다. 그 얘기는 모든 의무가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3번. 자, 인권 침해 우려가 많아서 다른 강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밑줄 긋겠습니다. 제2차적 강제 수단이다. 그 옆에 밑에다가 여러분 최후 수단이라고 써주세요. 최후 수단. 최후 수단.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로 넘어와서 현행법상의 직접 강제의 근거. 여러분, 현행법상의 직접 강제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직접 강제 일반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법만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어떤 개별법이 존재하는지 법 이름에만 밑줄 그을게요. 1번 출입국관리법 밑줄, 3번 공중위생관리법 밑줄, 4번 식품위생법, 5번 먹는문관리법. 3번, 5번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9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런 개별법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직접 강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강제의 한계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밑줄만 긋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후단에 최후의 수단으로, 즉, 보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 6번 도입 배경 같은 거는 안 봐도 되고요. 자, 확대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여러분, 자,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요 법. 자, 직접 강제가 적용되고 있는 법. 직접 강제를 담고 있는 법이 뭐가 있느냐.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즉시 강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강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즉시 강제도 역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자, 이 즉시라는 말은 뭐를 나타내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자, 신체나 재산에 특히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아저씨 술 깨세요. 아저씨 3시간 이내로 이 도로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벌금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의무를 주고, 의무를 부과하고 3시간 이후에 의무를 불이행했으니 벌금을 받으십시오. 라고 합니까? 끌고 나와야지. 그렇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게 즉시 강제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의무 이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즉시 강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하는 겁니다. 저기 불법 건축물 있네. 포크레인 막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불법 건축물 있네 하고 그냥 막 부시고 이러면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행정청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의무 이행의 시간을 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되고.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가장 아주 예외적인 강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시 강제는요. 자, 그래서 즉시 강제는 총 4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급박성.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충성. 자, 진짜 맨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례성. 자, 비례성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필성을 얘기하는 거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적합해야 되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도로 위에 누워 있는데, 아저씨 술이 안 깨세요? 알았어요. 제가 술 깨는 약 사다 드릴게요. 하고 경찰이 술 깨는 약 사다 주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술 깨는 약 사러 갔을 때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깨면 나오겠지. 적합하지 않은 대책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적합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상당성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요. 소극성. 자, 즉시 강제가 소극성을 갖는다는 의미는요. 최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즉시 강제라고 하는 행정작용,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단지 뭐를 막기 위해서?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 즉시 강제를 하는 것이지, 어떤 최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즉시 강제라는 행정작용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즉시 강제는 소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즉시 강제는 신체 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영장주의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는 사전에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영장 한번 말씀드렸죠. 영장에는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도 있고, 체포영장 이런 것도 있고, 구속영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영장을 발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 발생합니다. 즉시 강제일 때는요. 자, 우리나라는 이 즉시 강제와 영장주의의 관계가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 우리나라가 잘 취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절충설. 자, 절충설, 특히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 그래요. 자, 헌법재판소는 영장이 없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해요. 그건 좀 이따 책에서 볼 텐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으로 절충설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틀리면 기본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이니까, 그렇죠? 자,
절충설 입장을 체크하는데, 자, 절충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일 때도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이 없어도 된다. 즉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영장불효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장불효설. 이런 표현을 알아두세요. 영장불효설. 즉 우리나라는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의 관계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원칙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 일단 최근에는 가장 즉시강제가 많이 쓰이는 게 전염병 관련한 거겠죠.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 강제 격리 조치 혹은 강제 입원 조치 이런 것들, 자, 즉시 강제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걸려 확진되셨네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저희 병원에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코로나를 전염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죠? 그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냥 강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막 불이 났어. 근데 도로를 꽉 막고 누가 주차를 해놨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소방차가 들어가야 호수로 이거 끄죠? 근데 소방차를 막아놨어.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을 누가 쓰고 있어. 그러면 이 차 주인한테 우리가 평상시 하듯이 차의 앞부분으로 차 앞쪽으로 가가지고 전화번호 찾아가 전화해서 빼주세요라고 의무를 이행시켜야 됩니까? 여기도 지금 불러가지고 다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걷어냅니다. 아니면 뭐 사람 없어 그냥 깔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이런 소방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 누구 재산입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여러분. 경찰이 지나가다가 한강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위험해요. 자, 내려오시고 제가 언제까지 내려오시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황당해서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쵸? 어찌됐든 자, 그냥 끌고 내려와야지. 즉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을 즉시 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세한 판례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자, 즉시강제는 당연히 처분성 있겠죠, 여러분. 즉시강제도 여러분 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 거죠. 직접강제와 함께. 자,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행위이고 당연히 여러분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적법했을 때는 여러분 뭐를 할 수 있냐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할 때는 항고소송도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당연히 홈포 소원도 가능하겠죠. 되셨죠?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즉시 강제였어. 나는 지금 빠져 죽으려고 그냥 잠깐 한강다리 위에 어떻게 생겼나 잠깐 올라가는데 그쵸? 막 몽둥이를 때리면서 나를 끌고 내려왔다라거나 뭐 이렇게 지나친 그런 강제력이 행사됐을 때는 구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 저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 보겠습니다. 여러분 422페이지로 가주시고 자, 첫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자, 의무를 명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됐어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후단에 신체 동그라미 치시고, 신체와 재산의 실력을 가한다. 신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자, 의무를 불이행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즉시강제를 우리가 강제집행, 즉,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와 구별하는 것은 의무 불이행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권력적 사실행위 제목에만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당연히 처분성 인정되는 거죠. 처분성 인정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즉시강제는요, 여러분 사례를 좀 풍부히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사례를. 자,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대인적이냐, 대물적이냐 이런 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틀어서 사례만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첫 번째만 밑줄 그어주세요. 불신검문, 보호조치, 경고, 억류, 피난 등의 위험 발생 조치. 그 다음에 개별법으로 내려와서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 메르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있는 강제 수용 밑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위생 423페이지로 넘어와서 식품위생법 물건의 폐기압류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네. 네, 여러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식품위생법에서 많이 쓰여요. 식품위생법에서 상한 음식을 판다거나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을 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 음식을 수거해 갖고 와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자, 거기에 하나만 더 써주시면 자, 하나만 더 써주시면 자, 불법 유해 매체물 폐기. 불법 유해 매체물 폐기. 자, 불법 비디오 같은 거 그냥 보면은 팔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걷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법 유해 매체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즉시강제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강제 한계. 자, 법규상 한계, 조리상 한계 있는데, 자, 여러분, 조리상 한계의 제목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그 다음에 절차상 한계는 영장주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영장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절충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설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직시강제 중에 밑줄 볼게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죄송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주의 적용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자, 헌재는 대법원과 좀 반대예요. 반대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헌재 판례고 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헌재 판례임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같은 판례 거기 별표 쳐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유해 매침을 수겁하는 거, 수거 폐기하는 거, 즉시강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불법 유해 매침을 게임기 이런 것들은 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적법한 경우에는 뭐 손실보상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후단에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밑줄 긋고 위법한 경우에는 뭐 다 되죠. 행정 처분이니까 행정쟁송, 그러니까 항고소송도 되고요. 손해정보도 되고 뭐 다 됩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판례는 그냥 여러분은 지금 상태는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냥 쭉 읽어보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행정강제에 대해서 배웠고, 행정강제는 크게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를 나눈다. 의무불이행이 존재하면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가지 대집행, 어떤 의무만, 대체적 자기 의무만, 이행강제금,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까지 포함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전급부 의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강제 징수.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게 즉시 강제는 모든 의무에 다 포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의 차이점은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조차도 기다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요 5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행정 강제라고 얘기하고 이제 행정벌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행정강제와 행정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행정강제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이 실효성을 갖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행정강제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정강제는 직접성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행정벌은 과거에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거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행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의무가 이행되는 상태로 전환된다, 전환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벌금을 내면 내가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의무가 이행되고 같은 효과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자, 행정벌과 관련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로 나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분하는 개념으로 자, 두 가지와 일단 구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벌과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집행벌과 구분해야 돼요. 집행벌. 여러분, 집행벌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벌은 이행강제금 얘기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이행강제금, 즉 집행벌은 언제? 의무 위반했을 때, 의무 불이행했을 때, 의무 불이행 시 이행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집행벌이고, 행정벌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목적입니다. 자, 이거는 의무 불이행 시 이행 상태로 변경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벌, 집행벌 이런 표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징계벌이라는 게 있어요. 징계벌. 자, 여러분 징계가 들어가면 자, 이거는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징계. 그렇죠? 징계벌은 어디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특별 권력 관계에서 적용되는 게 징계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벌과 징계벌, 집행벌 이런 개념과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행정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형벌. 자, 행정형벌에서 중요한 단어는 형벌이죠. 형벌. 자, 형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 네, 범죄. 자, 그래서 범죄가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한 범죄가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는 반드시 뭘로 정해놔야 돼요? 법률로서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원칙.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행정법에 기초한다기보다는 형법에 기초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에 기초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행정형벌과 여타의 행정행위와는 병과가 가능할까요? 여타의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병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행정형벌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부모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그 피해 금액을 부모가 대신 갚아줘도 돼요, 안 돼요? 민사상.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 부모가 대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벌은
자기가 한 잘못이 아닌 거를 책임진다는 건 형벌의 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형벌의 세계는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심각한 세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책임이어야 하고. 자, 또는 우리가 민사상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민사상에서는 존재해요. 하지만 형사상에는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신체 자유가 구속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형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 징역, 금고, 뭐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을 다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과실이 있어야, 내가 잘못을 해야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타인, 자,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희 학원, 지금 학원 말고, 지금 우리 학원 이사 왔었거든요. 방가시 마을 쪽에 있다가 일로 이사 왔는데, 주역동으로 이사 왔는데, 방가시 마을에 있을 때 1층이 감자탕 집이었는데, 땡기와 감자탕 집이라고 엄청나게 큰 감자탕 집이었어요, 거기가. 엄청 넓었거든. 그리고 24시간 하는 집이었고, 제가 이제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 사장님하고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회식하러 같은 거 하러 갈 때 많이, 점심 식사나 이럴 때 많이 가고 그랬던 집이거든요. 사장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자, 하루 매출이 뭐 1,000만 원 가량 된다고, 몇백 넘어가는 거는 되게 쉽고 1,000만 원 가량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한 30-40명 된대요. 그런 감자탕집인데, 어느 날 실제로 그 감자탕집이 문을 닫았어요. 한 3주간 문을 닫았는데, 이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사장님은 벌금형이 부과되었어요. 이 사장님에게.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때 이제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 그 사장님이죠. 저랑 친한 사업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니저가 있었고, 종업원이 있었어요. 자, 그때 벌금이 어떻게 매겨졌으냐면, 자, 사장님하고 종업원에게 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즉, 행정형벌을 받은 겁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자, 이젠 사업주, 사장님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아침마다 직원 조회를 하라고 매니저한테 시켰다. 그리고 그 직원 조회에서 꼭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매니저에게 시켰다. 그런데 매니저가 아침마다 직원 조회에서 신분증 확인을 꼭 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었고, 근데 종업원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종업원이. 친구가 후배들을 데리고 왔겠지. 후배를 데리고 왔는데 걔네들 다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자기 종업원 친구인 줄 알고, 후배라고 생각을 못하고 친구인 줄 알고 술 달라고 해서 술을 줬어. 근데 술 마시다가 애들이 거기서 새벽에 싸움이 났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다 미성년자야. 그리고 이 집에서 술을 엄청 먹었어. 그래서 그 집이 그 사장님이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벌금형이 떨어졌고, 당연히 벌금형과 함께 뭐가 떨어졌다고?
어. 행정처분과 병가가 가능하죠. 그럼 어떤 처분도 같이 떨어졌을까요?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떨어졌겠지. 자, 벌금, 이 사람은 사실은 벌금형보다,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하루 1,000만 원 가량의 매상을 올리는 집이니까 그 이미지도 있고 3개월간 문 닫는 게 더 힘들었겠죠. 3주였던 것 같아요. 3주 정도 문 닫는 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같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야. 아, 나는 진짜 매니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나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아, 벌금도 받게 되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게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은 이 사장님한테 그 벌금을 내릴 때 뭐를 못했냐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선임은 뭐냐면 왜 그런 사람 뽑았냐 이거야. 감독은 뭐야? 얘가 술 파는지 안 파는지 감독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24시간 뼈다귀장국집인데 24시간 해장국 감자탕집인데 24시간 동안 계속 그거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 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한다라고 봤고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누가 저지른 거예요? 사업주가 저지른 거예요? 매니저가 저지른 거예요? 종업원이 저지른 거예요? 사업주가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자기 책임이에요? 타인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 여러분 과실 책임의 반대말이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무과실 책임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책임의 반대말이 뭐냐면 타인 책임 또는 이 표현을 더 법에서 좋아하는데 대위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대위 책임은 남의 책임을 내가 대신해서 지는 책임을 대위 책임이라고 하는데 대위 책임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벌을 하는 이제 벌을 주는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벌을 주는 절차. 자, 벌을 주는 절차는 당연히 어떤 법을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따를까요? 행정소송법을 따를까요? 죄송해요. 행정절차법을 따를까요? 형사소송법을 따를까요?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형벌이니까. 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벌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형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데. 자, 이런 건 다른 형벌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다른 형벌보다는 좀 더 비교적 가볍겠죠. 벌금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있는 뭐가 있냐면 특별 가벌 절차라는 게 있는데 과벌 절차.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즉결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즉결 심판. 그다음에 통고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즉결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즉결심판은 보통 술 마시고 술값 안 내는 경우에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벌금 얼마 이렇게 나와요.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즉결심판은 심지어 피해자가 없어도
그 술 먹고 술값 안 낸 사람이 없어도 직결심판 가능합니다. 그 정황만을 보고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직결심판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빠르게 뭐 변호사 선임하고 뭐 심리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증인 출석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을 직결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판사님이 내려요. 직결심판도. 그래서 제가 제 아는 형님이 술 마시고 술값 안 내서 직결심판에 넘어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속 쓰리지 않냐고 라면 먹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라면 먹으러 갔다 왔는데 본인의 직결심판이 끝나 있더라.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누차 얘기하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빨리 치러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없어도 된다.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형벌에는 자주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통고처분은 조금 내용이 있어요. 조금 내용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나 하겠습니다. 하고 싶게요. 자, 통고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통고처분이잖아. 통고처분이지만 처분성 없어. 이거부터 깔고 가야 돼. 왜냐면 통고처분을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통고처분을 했냐고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통고처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벌금이나 과료가 주어지는 법률에 대해서 자, 여러분 벌금이나 과료 둘 다 재산상 재산상 형벌이죠. 돈을 내는. 근데 여러분 벌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5만 원은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료라고 하려면 2,000원에서 2,000원 아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죄를 지었는데 2,000원 아래로 갖고 가는 일은 없어요.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를 우리가 과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5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과료가 가장 가벼운 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만 원, 4만 원 정도 되는 가장 가벼운 과태료랑은 다릅니다. 과태료랑은 다른 거고 이건 말 그대로 형벌이긴 하지만 좀 낮은 것을 우리가 과료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과료 대상일 때 자, 통고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은 성질상 준사법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죠. 준사법적 행위. 자, 여러분 통고처분은 그 자체를 가지고 통고처분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좀 쓸게요, 여러분. 자, 이행을 하면 그 순간 형벌은 종료되는 거예요. 돈 내고 끝내면 돼요.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자,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통고처분으로 나한테 벌금 30만 원을 내라고 해. 근데 나는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때 이제 여러분 직결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직결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통고처분 자체를 자, 죄송합니다. 항고소송으로 가면 안 되죠. 다 처분성이 없으니까 항고소송으로 갈 수 없고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통고처분은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 즉 통고처분을 따지고 싶어서 항고소송 혹은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 잠깐 끊었다가 책 정리하고 또 다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